자꾸 복귀, 통합, 뭐 국가 위상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물어보고 싶어요. 천망증세가 있어요. 근데 윤석열 쪽에서 국가 위상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국가 위상을 한없이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그쪽에서 국가 위상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올려야 되잖아요. 네, 올려야 되니까 요거라도 빠져주겠다는 이제 생각을. 이제 십차변론까지 하면서 나쁘끄러운 신조어들을 많이 탄생시켰어요. 뭐죠? 한동훈 친구까지 나왔어요. 한동훈 그 친구. 정도 나오면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고. 유사보수예요, 진짜 중도보수예요. 아니, 뭡니까? 모든 걸 다 아우르죠. 중도, 자신 보수, 있게 진보, 말해요, 빨리. 전문용어로 포괄정당이라고 하는데 포괄. 네. 검찰과 경호처에 모종에 말하지 못한 거래들이 숨겨져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경호처의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계엄 당시 검찰과의 통화, 경호처와의 내용,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서부지검에서 계속 영장을 뭉갠 거잖아요. 네. 근데 서부지검의 검사 개인의 판단이겠는가? 검찰 수뇌부의 지휘를 받았을 겁니다. 검찰 수뇌부는 왜 그랬을까? 검찰 수뇌부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거죠. 김용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2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저 방송 직전에 제가 장르만 쇼핑몰에서 고구마를 구매했습니다. 고구마가 너무 맛있게 어디 생겼더라고요. 거예요? 요주? 해남? 아마 해남일 겁니다. 해남 고구마 맛있죠. 그냥 고구마가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도 주문해야겠습니다. 네, 역시 그 시작하자마자 3kg에 17,500원. 싸다. 편의점에서 군고구마 하나에 막 2,000 몇백 원씩 3,000원이에요, 팔잖아요. 2,000원. 정말 저렴하고 맛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고구마 한번 채첩 고구마 사셔서 한번 집에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되니까 맞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맛있는 우리 평론가분들 맛있게 저희 방송 만들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윤희석 국민의힘 전 수석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바쁘십니다. 방송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YTN이었나? 옆집에 사고 왔습니다. 한 오후쯤 되면 진짜 모르는 내용이 없으시겠어요, 그죠? 그러게요. 아침부터 쭉 여기 심지어 아침에 라디오를 YTN하고 YTN TV까지 두 개라고 왔어요. 그럼 그때 첫 방송보다는 확실히 좀 오후 방송이 똑똑해져 있습니다. 근데 장르만 여의도에서 털 거는 이렇게 꾹꾹 눌러놨죠. 그렇습니까? 털기 뭘 털어? 고상한 말 좀 씁시다. 평론 한없이 가벼운. 알았어요. 우리 고상한 김보엽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이시고요.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제 그 탄핵 심판 10차 변론 요 얘기부터 좀 가야 되는데 뭐 특별히 뭐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뭐 특별히 변한 건 없었죠? 네, 아주 몇 가지 포인트가 있긴 했는데 포인트는 있어요. 큰 틀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원했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뭔가 시도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크게 먹히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3명의 증인들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긴 했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렇게 3명이 나왔는데요. 이제 각각에게 필요한 질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른 이유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먼저 보면 국무회의 그때 정말 국무회의 맞았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진 게 맞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톤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평시의 국무회의라고 보기에는 조금 달랐고 조금 이제 그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중요한 거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면 이 계엄의 정당성이 매우 이제 훼손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제 계엄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진술을 할 때 자리를 떴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한덕수 총리 진술할 때 증인 신문 하는데 자리를 그냥 떴습니다. 사전에 이제 이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참아 볼 수 없었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차마 저 장면을 볼 수는 없다. 근데 이제 변호인이 이야기는 설명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 위상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이석했으니까 양해하기 바란다. 네. 근데 윤석열 쪽에서 국가 위상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 부적절한가요? 예. 아니 국가 위상을 전부터 이렇게 또 한없이 떨어뜨려 놓고 예. 어떻게 그쪽에서 국가 위상 얘기를 하죠? 참 뻔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려야 되잖아요. 네, 올려야 되니까 요거라도 빠져주겠다는 떨어뜨릴 이런 순 생각을 없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은 똑같았습니다 상황이. 그 전에도 본인은 그지 전화를 받아서 메모를 했다는 이야기를 쭉 했고,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탄핵 공작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네. 근데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이런 건 있었어요. 홍장원 차장이 밖에서 이 받아 적었다고 했는데 명단을 그건 아니고 CCTV를 돌려본 결과 그 시간대에 국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흔들려는 시도는 있었는데요. 이제 네. 홍장원 전 차장은 아니 내가 이거 전화를 받았고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뭐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다.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문이 이거 그 메모를 정서했다는 홍장원의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나온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네.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뭐. 아니 충암파의 그거 어떤 현대고 대표 반격 아닐까 싶은데. 한동훈 전 대표 네. 측에서 확실하게 부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전 대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주로 어디 아유, 제가 이게 무슨 아니, 해명? 하나만 더 아니, 여기까지 하세요. 예. 그래요. 제가 보면 이제 10차 변론까지 하면서 예. 또 새로운 이제 그 납부끄러운 신조어들을 많이 탄생시켰어요. 뭐죠? 뭐 한동훈 친구까지 나왔잖아요. 아, 한동훈 그 친구. 정도 나오면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그 뭐죠? 그 조지호 경찰청장의 네. 이게 그 증세 선망증. 선망증세라는 또 이 단어를 끌고 들어와서 네. 야 아픈 사람한테 당신 그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이 안 돼서 네. 말하자면 망상과 환각 상태에서 증언한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그 아픈 사람 피청구인 할 얘기냐. 할 얘기도 아니고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그런 식으로밖에 질의와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네.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람이 순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아프고 혈액암으로 그리고 혈액암인데 투병 중이죠. 그거를 또 이제 선망증세까지는 아닙니다. 차분하게 하면서 네. 대응하는데 정말 그 변호인들 이 피청구인 변호인들 정말 1차부터 10차까지 뭐 계엄령, 계몽령 또 뭡니까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인원 요원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납부끄러운 이 단어들을 만들어내고 맞췄다. 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3명의 증인들 진술 뭐 크게 바뀐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증인들의 신빙성을 조금 공격해보려는 이런 시도는 좀 있었다. 이 정도 보면 평가하면 괜찮을까요? 근데 윤석열 쪽에서는 계속 홍장원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홍장원의 공작이다. 홍장원이 기억해서 전화 통화한 시각, 메모를 했다는 장소 이런 혼선을 가지고 마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네. 주장을 하고 오늘도 일부 언론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보면 자 홍장원을 지워놓고 보자. 메모가 그래 진술이 흔들렸다 치고 메모도 없고 홍장원의 진술도 없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여인영의 진술이 사라지냐 조지호의 진술이 사라지냐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지호에게 윤석열이 6차례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2차례 더해서 총 8차례 전화를 했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싶어요. 조지호한테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불법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러 국회에 들어가는 게 왜 불법입니까? 불법인 이유는 자기들이 쓴 포고령에 네. 국회와 지방의회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라는 위헌적인 포고령을 그들이 작성을 했고 네. 그것을
그것에 근거해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정치 활동을 하려는 것은 불법이니까 다 체포해. 그러니까 포고령은 준비했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준비했고 그걸 실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 가지 마 이렇게 이제 포고령 해놨고 학생들 학교 가니까 이거 불법이야 이게 체포한 거랑 비슷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여튼 그 불법적인 포고령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는 뭐 넘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그 대통령은 지금 빨리 직무에 복귀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도 천명을 했다는데 요거는 뭐 변호인 측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그리고 또 대통령의 국민 변호인단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국민 변호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가 네. 이제 그 집회에서 종로구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 올라가가지고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쪽지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친필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글자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필체를 알고 있는데 그 친필은 네. 아니고 네.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아 적은 쪽지를 공개하면서 네.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세대 통합을 하겠다. 네. 네, 직무에 복귀해서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짜로 요건 직무 복귀에 대한 의지가 강한 걸로 봐야 돼요? 아니면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치열업을 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로 윤 보십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네. 기각 가능성도 꽤 있다고 있고, 본다. 예, 높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요. 이제 10번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어요. 증인들에게 공격도 많이 했고 또 원하는 대답을 얻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메시지 나올 수 있죠. 근데 뭐 기대를 갖는 것까지는 비판할 수는 없죠. 네. 본인도 뭐 본인이 잘못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인은 잘못 없다고 우기는 거를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다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홍장원 1차장만 흔들어서 꺾어 놓으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제 보면서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는 거는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번복됐다. 네. 아니, 진술이라보다는 기억의 혼돈을 인정했다. CCTV가 공개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겠는데 생각하는데 아까 김보혁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홍장원이라는 인물을 지워버려도요. 탄핵의 인용은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좀 버리시는 게 좋고 자꾸 복귀, 통합, 뭐 국가 위상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물어보고 싶어요. 선망 증세가 있으신지. 네, 오늘 준비한 알겠습니다. 멘트는 이건가요? 여기서 하려고 했던. 네. 네, 25일 오후 2시에 이제 종합 변론을 하기로 했고.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추의원 2시간, 뭐 피청구인 2시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진술, 최후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빅뉴스입니다. 이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 네, 25일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 대변인 뭐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무제한으로 하면. 필리버스터급으로 대통령, 간다면. 대통령요? 네. 말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 화장실 문제만 해결되면 네. 아주 오래 하실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필리버스터처럼. 최후 진술은 네. 일어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앉아서 합니까? 아, 또 힘들면 앉아서 하기도 하죠. 아 그런가요? 네, 네.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뭐 시간은 꽤나 오래 할 수 있을 네. 것 같다. 아니 저는 혹시라도 서서 하면 네. 오래 못 할 것이다. 근데 아마 앉아서 할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네. 김건희 조태용 문자 있었잖아요. 네. 아 예. 그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왜 조태용 원장에게 문자를 했을까? 그게 갑자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리하다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 처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다. 저와 제 처는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려서 남미 G20하고 에이펙 출장 가기 전에 원래 폰을 없애버렸다. 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저도 궁금하다. 그 어떤 뭘까요? 기승전결이 엄청 아니 있어요. 이게 있는데 참 사랑으로 또 그 해석하시나요? 본인 처를 네.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건 알겠는데
그게 참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게 폰을 바꿨어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폰 바꾸면 새 폰에다 주소를 안 옮깁니까? 네, 옮기죠.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국정원장의 전화번호를 몰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가 없다. 새로 핸드폰을 교체하면 그 전화가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설사 없다 하더라도 뭐 용부인이잖아요. 네. 조태용 국정원장 전화번호 좀 가져오세요 하면은 가져다 줄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왜 굳이 재판에서 그 문자 왜 궁금하다고 본인도 하면서 얘기를 했는지 네. 저는 좀 그 의아했어요. 시작은 변명을 하려고 생뚱맞았어. 했던 것 같은데 끝이 변명이 안 되고 나도 궁금하다 이렇게 끝났어요. 아니 이 문자를 네. 주고받은 게 네. 개인 전화인지 아니면 김건희도 비화폰을 갖고 있었으니까.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경호처에서 나눠주면서 이 번호까지 주면서 이게 대통령과 영부인의 번호니까 놓치지 말고 잘 받아라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를 주고받은 폰이 비화폰인지 아닌지 일단 그걸 모르겠고 또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게 원래 폰을 없애버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원래 폰이 명태균의 황금폰만큼 수많은 증거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자회견 당시에 폰 바꿨다는 얘기 했을 때 제가 바로 논평을 쓴 게 니마 그 폰 버리지 마오라고 논평을 썼습니다. 네. 그 폰 그대로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검찰에 내라 떳떳하면 거기 얼마나 많은 범죄 증거물이 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갖고는 있을 텐데 그죠? 예. 네. 보통 사람들이 폰 없애지 않잖아요. 네. 예. 보통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여튼 네. 폰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도 영부인과 국정원장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이 좀 나도 궁금하다. 여긴 뭐 사랑도 좀 어쩌면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들기도 하는데 뭐, 알겠습니다. 네? 사람이요? 사랑? 뭐가? 아내에 대한 아내에 사랑. 대한 아, 사랑. 네. 아, 남편들도 나도 궁금하다. 네, 아내분이 이렇게 아, 누구와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걸 보면 무슨 문자였을까 궁금해할 수는 있잖아요. 질투일까요? 아. 그거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유, 아, 너무 부적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큽니다. 자 네. 그러면 좀 넘어가 보죠 다른 뉴스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월 25일에 하면 이제 3월 중순 정도엔 선거가 날 것으로 보인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어제 국방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케이블타이가 등장을 했어요. 이 케이블타이는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에 들고 왔던 것인데 그 김현태 707 특임 단장 있잖아요. 계엄 네. 직후에는 국회에 나와서 케이블타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평시에 가지고 가는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6일 출석을 했을 때는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갖고 간 거지 사람 포박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요거를 이제 반박하는 차원에서 박선원 의원이 케이블타이를 들고 왔는데요. 네. 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특전사 전용 미제 코브라 케이블 타이에 이게 문 잠글 수 있어요?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네?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네,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박선원 의원이고요. 생긴 거는 보기에는 양손을 이렇게 딱 묶으면 보기 좋게 이렇게 묶이는 느낌은 좀 나기는 합니다. 저 케이블타이 그러니까 생긴 팔을 거는. 딱 끼워서 당기는 네. 그런 모양이죠. 그 생긴 게.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김현태 단장이 얘기했을 때도 분명히 이거는 인원 포박용이라고 했다가 이제 헌재 재판에서 바꾼 건데 문 잠그는 용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 잠그는 용도라고 한다면 뭐가 좀 가벼워지고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허위 진술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네. 이게 그냥 쉽게 설명하면 분리가 안 돼요. 케이블타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케이블타이는 이렇게 해서 딱 끼우는 거를 생각하는데 한 줄짜리 원형이죠. 그렇죠. 그냥. 그걸로 케이블타이를 생각하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을 이렇게 해서 잠글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당기면 되는데 특전사가 쓰는 건 포박용이라서 이게 분리가 안 되고 손을 넣어서 쫙 당기는 거예요. 네. 수갑처럼 쫙.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뒤에가 음. 이 뒤에가 나와야 이게 문이라는 것은 둘러서 끼울 거 아니에요. 저거는 끼워져서 분리가 안 된다. 이미 동그랗게 돼 이미 있다고요? 동그랗게 돼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거는 일자던데? 문을 잠글 수가 없어. 저 일자던데 지금. 아니야. 저 보기에는 일자인데 네. 이게 분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생긴 거 자체가 약간 하트 모양처럼 하트 이렇게 모양처럼 생겼어요. 예. 생겨갖고 바로 그냥 양손 딱 집어넣고 당기면 손이 이제 그렇죠. 묶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저희는 뭐 전문가는 저는 아니니까. 뭐 저것도 저거지만 김현태 말바꾸기는 이미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네. 그 707 뉴 707 텔레그램에서 맞습니다. 그거 봉쇄하고 의원들 뭐 못 들어게 막아라 뭐 이런 부분이면 이미 김현태는 헌재에서 본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서 헌재를 능멸한 건 맞죠. 네. 그래서 헌재에서 달라진 이 진술 김현태 단장에 대해서 지금 서로 양당이 니네가 지금 회의에서 지금 진술 바꾼 거 아니냐, 혹은 너네가 지금 회의에서 저렇게 니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등등 공방이 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김현태가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바뀌긴 했어요. 예. 뭐가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짓말을 계속 하기도 했고 네. 실제 텔레그램 방이 나왔는데도 운영한 적이 없다, 텔레그램 쓴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 예. 도대체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하려는 거냐라고 하다가 이제 회유 의혹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볼까요? 양쪽 다 여야가 네. 곽종근, 김현태 회유당했다. 김현태는 여당에 회유당했다. 곽종근은 야당에 회유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해외 도피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적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세요. 국회라고 그래서 만약에 김현태 내가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얘기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박범계 의원 오셔가지고 답변 이거 하고 이거 아니냐고 그러고 앞으로 끝까지 대주겠다, 변호사 대주겠다. 이게 해유가 아니고 뭡니까? 면책 특권에 숨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정확히 기자회견 하세요. 그럼 내가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할 테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와 한 몸이란 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박범계 의원하고 뭐 답변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뭐 서로 얘기해 놓고 또 변호사 대주겠다. 이거가 바로 회유 아니고 뭐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단장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도피를 시도하고 있으면서 성일정 위원장한테 지금 인사청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서로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건데, 이건 뭐 밝히기는 매우 어렵겠어요. 아닌가요? 아니 뭐 회유를요? 예, 회유 사실을. 이거를 밝히는 게 지금 핵심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양측이. 저한테 묻지 마시고 얘기를. 네. 저도 뭐 아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일단 김현태 단장이라는 분이 처음에 우리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 있잖아요. 그 용산 기자회견? 전쟁기념 앞에서 울면서 뭐 우리는 이용을 당했다. 마치 이제 뭔가 양심선언할 듯이 네. 거의 네. 양심선언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복 입고 다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케이블 타이 관련해서도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한 증언이랑 완전히 다르게 헌재에서 얘기한 거를 어떻게 부인을 하겠어요. 그 네. 영상이 다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본인 신변, 뭐 본인이 이제 군에서 이제 어떻게 남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분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두고 지금 양쪽에서 서로 회유했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이쪽 가면 이 얘기할 거고 저쪽 가면 저 얘기할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 김현태 단장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진술의 신빙성을 좀 논외로 하고 이 사람 말을 좀 배제하는 게 오히려 사실을 좀 정확하게 보는데 더 낫겠다. 그런 판단이신가요? 맨 처음에 한 얘기를 믿어야죠. 맨 처음에 한 얘기, 네. 눈물 흘리면서 한 얘기. 그렇죠. 사람이 아무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네. 그게 아무리 악어의 눈물이란 비판이 지금은 하지만 예. 최초에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김현태 단장 말씀대로 회유에 이제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증언이 네. 증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다 나와버렸어. 왜냐면 부대원들의 카톡도 있지만 텔레그램에서 뉴 707에 본인이 참여해서 각 장교들하고 얘기한 30명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본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제 회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김현태 단장만 뭐 볼썽사납게 됐다. 네. 김현태 단장이 기소가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이제 됐죠. 형사고발을 예. 당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업에 있고 네. 직무에서 배제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현태는 아마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봐라, 나 잘하면 살아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법률적 조언을 받고 변호사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건 뭐지? 네. 그 해외 파병 부대장 이 얘기는 호주 대사랑 똑같잖아요. 잘하면 해외로 도피할 수도 있겠다. 이런 꿈까지 꾸게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생각하니까 이번에 계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707 부대라는 게 어떤 존재냐면 대한민국에서 네. 최고의 정예 부대입니다. 체포 암살 쪽으로. 네. 제가 들어본 바로는 외국인들이 이제 국빈들이 올 때 707이 한번 이런 시범을 좀 보여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풍선을 두르고 사격을 합니다. 동시에. 그래요. 뭐 그런 시범도 보여주는 그런 정도로 아주 고도의 최정예 부대거든요. 근데 이 부대를 맡고 있던 단장이 이 정도의 어떤 그 좀 비겁한 모습,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본인 부대원들을 배신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처음에 얘기한 대로 쭉 갔으면 이게 군인 정신인데 만에 하나 북한과 전쟁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군 최고의 암살 체포조를 운영했다면 라는 생각까지 드니까 좀 뭐라고 해요? 암울하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어떤 김현태 단장의 바뀌는 진술 이제 신빙성 상당히 좀 떨어진 것 같고 회유 논란은 아마 국회에서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이 말고도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들 아마 보시는 것 같아서 뭐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보기가 좀 쉽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인에게 들긴 남은 하고요. 것은 이제 본인이 기소가 되느냐 여부죠. 김현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태 단장이. 네. 네. 근데 뭐 피하기는 쉽지 않겠죠. 또 워낙 중요한 업무 종사자일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 윤석열을 복귀하면 피하겠죠. 표창 받을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시계를 좀 돌려보면 그 탄핵 소추안 가결된 직후, 그다음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공관에 있는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체포 작전 2번 들어갔잖아요, 공수처에서. 근데 이 공수처의 체포 영장을 경호처가 왜 저렇게 철저하게 막느냐, 계속 이제 경호처 자체로 저렇게 힘을 쓰고 있는 것이냐 의심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지시였습니까? 그 1차 체포영장이 무산된 직후 네. 후인 1월 7일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 경호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을 미국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날 지켜라. 그러니까 뭐 핸드폰에 기본 있는 문자 메시지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문자 카톡도 아님, 아니고 카톡 아님, 텔레그램 아니고 예, 이번에 시그널로 시그널, 예. 시그널로 국군 통수권자 즉 본인의 안전만 생각해라. 네, 라고 보냈고 김성훈 차장이 말씀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겠다. 숭고한 임무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계엄 실패한 이후인 12월 4일부터도 계속 수사기관을 한 발자국도 공관촌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 대통령이 직접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차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으니 목숨 걸고 이걸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가 계속 지금 대통령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도 따라다니면서 나름의 심기경호 플러스 뭐 어떤 메신저 역할도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막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추가로 입건을 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대통령이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문자를 확보했으니 네. 이걸 가지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조사를 더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영장이 계속 기각됐잖아요. 3차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그런데 영장 기각될 때마다 사유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으니까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식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재범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로 확인을 해라. 보안 수사를 좀 더 해와라라는 거였고, 네. 세 번째는 이 김성훈 차장이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윤석열 체포를 막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범죄 고의성이 있는지를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검찰이 안 쳐주는 걸로 네. 했어요. 검찰이 이렇게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어떤 분들은 검찰이 이 계엄 상황과 매우 밀접한 연결이 좀 돼 있기 때문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 상황은 혹시 우리 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계엄 상황과 연루가 그렇지 않고서야 김성훈 차장을 이렇게까지 없잖아요. 비호하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경찰은 뭐 출동을 시키고 경력을 네. 뭐 그럴 상황도 분명히 있었고 네. 경력을 일단 보유하는 게 경찰이고 수사기관이. 근데 검찰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검찰 수사관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아니고.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좀 이례적이에요. 네. 3번째나 이거 기각을 하는데 중요한 게 지금 김성훈 이 차장을 구속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비화폰에 관련한 통화 내역을 그래도 알 수 있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틀에 한 번씩 지워진대요. 비화폰이 서버가? 비화폰 내용이 그 통화 내역이 내용이요? 서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덮어쓰고 뭐 지우고 하면은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네. 지적을 하는 것 같고 검찰에서는 그렇게 썩 그 석연이 확실하게 이 받아들일 만한 이유를 제시하는 걸로는 안 보여요. 왜 이걸 자꾸 기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각을 할까? 저는 검찰과 경호처에 모종의 말하지 못한 거래들이 숨겨져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검찰과 경호처 간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경호처의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네. 아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계엄 당시 검찰과의 통화, 경호처와의 내용,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시 보도가 심우정 검찰총장 직속 디지털 포렌식 팀이 네. 선관위 이 서버 압수 팀과 협조하에 뭔가 이 계엄에서 역할을 하려고 했다라는 보도와 저기 민주당 내에서의 주장이 있었어요. 네. 제보를 받았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순간에 멈췄거든요. 근데 이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의 영장 신청을 3번이나 반려하면서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뭔가 경호처와 검찰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들을 숨기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검찰이 특정한 이유 없이 가면 경찰도 공수처로 이 부분을 넘겨서 네. 일단은 이 경호처장, 이 차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구속을 통해서 정확한 이 당시 상황에 대한 것들을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 그냥 이거는 그냥 위험하면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광우 씨도 마찬가지고. 네. 희한한. 혹시 우리 김보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서부지검에서 계속 영장을 뭉갠 거잖아요. 네. 근데 서부지검의 검사 개인의 판단이겠는가? 검찰 수뇌부의 지휘를 받았을 겁니다. 검찰 수뇌부는 왜 그랬을까? 검찰 수뇌부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거죠. 김용년을 경찰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 검찰이 먼저 확보하려고 통화를 했던 흔적들도 있을 거고 선관위의 계엄군이 출동을 하면 나중에 검찰과 누가 와서 도와줄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전 과정뿐만 아니라 네. 계엄 이 내란의 실패 이후에도 보면 12월 4일에 4인 회동 삼청동 안가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법조인이고 그중에 지금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이 민정수석이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직속 상관이었고 검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다 드러날까 봐 철저하게 막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상황인 것만큼은 세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럼 왜 그럴까 했을 때 우리 소영주 소장께서는 검찰과 경호처 간의 어떤 거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약점을 좀 잡고 있어서 도저히 깔 수 없는 아니면 이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시고 우리 김보엽 대변인님은 더 큰 뭔가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손을 못 대고 있다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네. 참 이야기는 그대로 둬요 그러면 이거? 안 되죠. 아니 이게 영장이 이게 청구가 되면 네. 발부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청구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검찰이. 그래서 경찰은, 공수처로 끌고 가겠다는 예, 이야기를 공수처로 지금 하는 거 넘기겠다는 아니에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부되면 얼마나 서로 민망할까요, 이제 검찰하고. 네, 그러나 여튼
검찰은 기각을 지금 여러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맞물려 있는 게 잘 예. 보세요. 경찰이 곧 있으면 국수본 인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치안정감 그 인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박현수 서울 네, 지방청장 내정자.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말한 대로 이거를 계속해서 영장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공수처에 넘기는 부분도 경찰 수뇌부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 내란의 상황 속에서 저는 그 흐름이 네. 깔끔하게 좀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지금 의심이 경찰 들 수밖에 인사는 없습니다. 누구의 뜻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에요? 용산이죠. 여전히 예. 대통령의 어쨌든 뜻을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분은 있다. 이제 윤심을 얻어서 고속 승진을 한 사람이고 인수위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무리하게 치안정감 자리가 아직 TO가 비지도 않았는데 네.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해서 그분을 또 서울지방경찰청장 또 내정자 이렇게 아니 권한대행이라요? 아니 내정자죠. 그렇게 놔두는 이유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게 저는 맞물려 있다고 봐요. 다. 네. 경찰 수사를 막는 신호도 있고 정부가 혹시 바뀌더라도 경찰 수뇌부는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게끔 네.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 얘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어제 이제 국회 사랑제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이제 열렸어요.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이야기를 했는데 사자회담을 했는데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제외하는 거, 연금 개혁, 그리고 추경 등등에 대해서 116분간 2시간 정도 회담을 했는데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만난 네. 거에 또 의의를 둬야 될까요? 또다시 만나게 됐죠. 일단은 실무단에서 네.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급한 일들이 많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반도체로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우리도 반도체 만드는 아주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야가 어쨌든 어느 쪽이든 방향을 좀 잡아서 빨리 기업들도 잘 움직일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급한 마음들이 아직 정치권에 좀 덜한 건가요? 아니면 꼭 필요한 뭐가 있어서 이러는 걸까요? 안타깝죠. 네. 이 만나셔서 이렇게 사진 찍고 처음 딱 보면 뭐 나올 것 같잖아요. 이런 사진 딱 보면. 근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돌아가는 장면은 공개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결론 여야가 뭔가 합의를 못하고 국회가 공전되니까 이제 권한대행과 의장까지 나서서 뭔가 합의를 하게끔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 모양새잖아요. 네. 국회 안에서 양당이 잘하면 될 일인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양쪽 입장이 안 바뀌니까 또 지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네. 계속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52시간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의 이 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네, 반도체 예외를 둘 수도 있지 않냐. 양대 노총에서 반대를 하고 노동계를 비롯한 민주당 지지층 일부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세니까 또 싹 걷어들였잖아요. 총 노동 시간은 늘리지 않겠다. 그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선이 앞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대선이 멀리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표만 생각하고 요거 했다, 요거 빠졌다 이렇게 하니까 네. 심지어 뭐 중도 보수라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원하는 게 100이고 국민의힘이 한 70쯤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한 50쯤 얘기를 했으면 알았다 일단 50이라도 먼저 하고 나머지 뭐 20 내지 한 30 정도를 뭐 추후로 더 협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70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70 기업이 100을 원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70 해도 되는데 민주당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일단 50부터 먼저 하고 왜 그다음 민주당 말대로 해야 돼요? 민주당의 50을 들어주는 건 좋은데 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나머지 20을 안 해주는 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로 긍정이 얘기하면 있는 거지. 헷갈려 버리고 아니, 이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52시간 그 문제잖아요. 예. 전자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어요. 그렇죠. 후자인데 네. 그걸 따져봐야죠. 연구원들이 밤새서 연구를 하지 않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가. 삼성은 52시간 예외 조항을 써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SK는 그거 한 번도 특례 조항 안 썼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 실적은 SK가 훨씬 낫어요.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연구원들의 노동 시간, 연구 시간을 갈아 넣어야지만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 군데서 증명이 되거든요. 이거 빼놓고 빨리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국민의힘이 네. 52시간 이거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옳다 그러다는 사실 조금 연구원들이 일하기 싫은데 회사에서 하라고 그래갖고 억지로 해서 갈아 넣어갖고 생산성이 나느냐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왜 하이닉스는 52시간 그대로 지키면서 실적이 좋은데 삼성전자는 64시간 썼는데도 실적이 그 모양이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네. 회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세요. HBM 관련해서 삼성이 늦단 말이에요. SK는 먼저 갔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걸 달라는 거죠. 그럼 메모리나 다른 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52시간, 64시간을 갈아 넣어서 노동자, 연구원 이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도체가 네. 왜 삼성하고 SK가 판단이 달랐는지 그것도 얘기를 하셔야죠. 네. 그거는 경영진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려면 이게 필요하다. 예. 그 다른 나라 TSMC나 이런 데는 막 뭐 90시간 일하고 그런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원들을 그거를- 일을 시키면 그분들은 내가 왜 여기서 그 고생을 해? 잠깐만요. 국외로 나가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 저하고 지금 30년의 간격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 시간에 대해서 정말 앉아서 정말 이걸 막 몸을 쓰고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이 연구를 집적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시간 안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50일에 딱 걸리면 네. 다시 주말 갔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특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네, 네. 누가 일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52시간이 맞냐 틀리냐는 이제 양당 의견이 뭐 다를 수 있고. 이 장기적인 숙고가 예. 필요한 사안이고 네. 노동 문제가 들어가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법에 있어서 지원 문제는 이게 예산이라든지 정책 방향은 여야 간의 합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럼 필요성 공감하는 것 같은데 52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우리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사노위 같은 거를 왜 국가가 두냐면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게 노동계에서도 첨예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측면에서 노동자들은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나는 그게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노동계 전반에 있어서는 이게 물꼬가 트이면 네. 노동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살짝 밀어놨던 게 민주당 입장이고 네. 그러면 일단은 미완성이지만 반도체 특별법이 그래도 시급해 보이니 이거라도 갑시다 네. 라는 것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 돼. 52시간이 빠지면 이거는 안고 빠진 찐빵이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걸 국으로 보느냐 밥으로 보느냐인데 꼭 밥하고 국이 같이 있어야 밥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고프면 먹는 것인데 네. 뭐라도 아직은 이 산업계에 대한 어떤 시급성 아직 배가 덜 고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당이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하나는 민주당은 안 된다는 거고 하나는 국민의힘이 꼭 해야 된다는 거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64시간까지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네. 절차를 통해서 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계속 해왔대요. 네. 그러니까 64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회사 차원에서 아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허가 받기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라도 좀 쉽게 우리가 64시간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그러면 노동부 고시를 좀 수월하게 만들어서 하면 됩니까? 뭐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법 바꿔달라고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64시간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굳이 노동부 고시를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법에 있는 법이 훨씬 위니까요. 네. 법 규정 바꾸는 그 정신이 같은데 왜 안 바꾸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여기 정책에 정치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 민주당이 노동계로부터 받을 비난이 두렵기 때문에 한다고 했다고 못한다고 물러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실질은 인정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진일보한 건 인정하지만 이걸 법으로 바꾸는 거냐 고시로 바꾸는 거냐 차원에서
아무래도 법으로 바꾸는 게 훨씬 편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알면서도 못 해주는 거예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표 때문에. 근데 그 차이는 있죠. 64시간에서 52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진보한 거잖아요, 이것을. 근데 필요한 뭐 업체에서 고시를 통해서 여기를 아주 소수를 허용할 수는 있으나 64시간으로 법을 바꾼다는 거는 뭐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도 같이 그 뜻이 들어올 아니라 수 있는 그 얘기 상황인 아니고 건데. 대전제가 52시간이 돼 있는데 네. 예외 조항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예외 네. 폭을 좀 넓혀주자. 네.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건 또 논의를 하겠지만 일단 급한 게 반도체니까 네. 예외라는 거를 상정을 해주고 설정을 해주고 그 안에 반도체를 넣는 것부터 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되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반도체든 뭐든 간 어쨌든 예외가 있어주면 노동계에서는 이 예외가 확대되면은 나중에 52시간 원칙이 흐트러진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주장을 민주당이 하는 그러면 네. 그거 모르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겠냔 말이에요. 52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일하겠다는 사람이 동의했는데 네. 그거 막자는 논리가 저한테는 없는데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네, 대표. 네. 그러고 다시 변침을 해.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걸음 물러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산업계에 있어서 52시간을 좀 조정해서라도 반도체 특별법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동기가 됐던 것이고 네. 당내에서도 이 52시간을 좀 허락해 주는 거는 어렵다는 반발이 심했어요. 뭐 정책위장인 뭐 진성준 의원부터 시작해서 52시간 건들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노동계와 충분한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판단으로 있어서 이걸 우리 맘대로 52시간에 대해서 단정해 버리면 그동안 민주당이 가져왔던 스탠스도 그러고 이거 여야를 떠나서 네. 노동부의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저는 숙고의 시간을 좀 가져가서 저는 어제 여야정 만났을 때 우리가 여야가 그냥 52시간 아니면 안 돼. 뭐 아니면 이거 왜 안 받아? 당신들 국민의힘은 일할 생각 없어. 이렇게 공격하기보다는 네. 그러면 여야정이 그럽시다. 이거 노동계 반발이 심하니 노동계가 그냥 말만 노동계가 아니라 수천만의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들의 어떤 합의점을 할 수 있는 거를 여야가 힘을 합쳐서 물론 52시간제를 한번 설득해 보자 정도의 합의점이 있었으면 좀 진위를 보였을 텐데 그냥 뭐 아무 시속 없이 끝나버려서 네. 나중에 이제 이 52시간 부분들은 여야가 좀 논의를 하자고요. 필요하면. 네. 아니 주 64시간이면 일주일 7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9시간 이상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 52시간이 마치 법제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40시간, 48시간이고 몇 시간 더 할 수 있다. 네. 예외 조항으로 52시간이 되고 네. 지금 여러 선진 국가들은 35시간, 주 35시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40시간, 48시간, 52시간, 64시간 거꾸로 가는 겁니다. 왜 나중에 반도체 특별법에 그걸 열어주면 AI 특별법, 뭐 로봇 원전 특별법. 특별법, 로봇 특별법 네. 다 시간들 그렇게 늘려갈 거예요. 그게 보편이 돼 버립니다. 그걸 막자는 겁니다. 저는 이제 문제 제기 입장에서는 저런 시각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이제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네. 주장하는 바 또 보면은 산업별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특별법에 저는 일몰법으로라도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노사가 같이 원한다면 원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거기에 가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도 윈하고 노동자도 윈할 수 있다면 네. 어떤 법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크게 총량이라든지 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상하지 않는다면 네. 특별법 안에서 산업계와 노동자들과 합의를 해서 담아내는 것도 뭐 나쁜 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많이 변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3년만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그래서.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해주잖아. 아니 그거 안 해준 게 아니라 왜냐하면 노동계도 입장 들어야죠. 아니, 민주당 아니 지금 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몰법도 필요가 있다. 우리 그래서 이재명 제가 대표가 드리는 하자고 말씀이에요. 했던 자 것이잖아요. 노동계 노동계 대우로 두고 여야가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에서 제발 3년만 풀어주세요. 그러면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차갑게 거절했어요. 민주당 분이시잖아. 그때는 차가웠는데 아,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고. 차갑게 어떻게 거절하는 늘 말. 냉온으로 반도체 차가운 데가 특별법 드세요. 하지 말고 삼성 예외 그러면은 조항을 딱 집어넣어줘. 제 얘기는 네. 자 64시간이라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인정한 거는 전 진일보된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걸 네. 64시간 일해라 정말 일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 특정한 상황에선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받아들였다고 저는 이해했으니까. 봅니다. 네네. 노동부 고시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거를 법에 넣는 것과 고시에 넣는 것과 실질적으로 기업이 느낄 때는 굉장히 불편하니 지원하자면서요. 네. 기업들. 이걸 해주는 것이
그렇게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선 당선을 위해서 뭐든지 해서 하다못해 보수라고 얘기까지 하니까 참 처지를 이해는 하지만 너무 보수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오케이 해주는 게 맞는 흐름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니, 진짜 보수냐는 거예요. 유사 보수예요. 진짜 중도 보수예요. 아니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아우르죠. 예? 중도, 자신 보수, 있게 말해요, 진보. 빨리. 예. 네.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포괄 정당이라고 하는데 포괄. 네. 네. 어떤 이념이나 이런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민주당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예. 대통령이 돼 보니까 예. 중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수와 진보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은 뭐냐면 운동장을 넓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네. 것이고 이제 딱 코트만 원래 중도 보수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는 비판할 수 있으나 부연 설명이 들어가면 설명이 네. 가능하다. 네. 진보가 아니라고도 그랬어요. 그것도 나중에 진보의 이념을 지키겠다고 이제 또 이제 부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진보의 기준으로 보자면 민주당은 진보 아니다는 말을 아마 했었던 했어요. 것 같은데. 네. 했었던 게 아니라 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진보는 정의당, 뭐 진보당 이런 네, 네, 네. 조국신당 위주로 네, 재편해야 제대로 된다고 된 그랬어요. 진보가 서야 된다 이런 진보가 이야기를 원래 진보지 뭐. 그러니까 얘기를 진보의 해보겠습니다. 맏형이 됐다고. 이 얘기. 저희는 특정한 이념 정당을 표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정책이 진보적인 정책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야기 실용 해볼게요. 정당을? 네, 실용. 실용 정당도 아니에요? 아니요, 실용은 좋은 거죠. 아 실용적으로. 네. 실용은 보수의 영역인데.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이제 우리 지원 세력들이 나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린 정성호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자는 분들은 함께하자, 다 같이 함께하자라고 하면서 다가 누구 들어가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고 네. 국정 안정을 시키자는 분들, 정프로님 같은 분들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민주당과 네. 저 말을 누가 처음에 제안을 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누구죠? 저게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한 겁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자체가 결국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뭔가 아우르는 정치를 해야만 통합이 되는 것이고 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왜 하려고 했겠어요. 지역주의라는 것들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근본적인 정치의 현상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나서 그걸 깨보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저런 얘기를 제안을 했고 뭐 이 내란 세력을 뺀 나머지에 진보 보수 없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이라면 같이 다음 나라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하자. 이게 대연정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아니 뭐 달리는 것도 뭐 괜찮다?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당이라는 체계가 있어서 네. 그거는 불합리하겠지만 네. 최소한 나라의 구성에 있어서는 네. 권력이라는 게 한쪽에서 쟁취하고 한쪽은 실패해서 저쪽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남지 않고 국가의 큰 성장을 위해서는 뭐 게임은 하되 대선이라는 최소한 그 연정을 통해서 어떤 권력에 대한 분산들을 이뤄내면 서로 대립하지 않겠냐 이런 구상인데 이걸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런 구상에서 정성호 의원까지 발언이 이어지지 않았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 지금 이제 대선이 열리잖아요. 그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윤석열은 탄핵이 될 거고 4월 말 5월 초 언제가 됐든 조기 대선이 열립니다. 만약에 평시에 이전에 내란이란 게 없이 그냥 평시라면 각 정당이 경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위헌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여서 얼마 전에 야당의 5개 정당 대표가 모였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그 원탁회의 이름이 내란 종식,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였어요. 조국 혁신당이 제안을 하고 이재명 대표 등 다른 대표들이 받은 거죠.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나눈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이 평시면 그냥 각 정당들이 야당들도 경쟁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헌정을 지켜야 하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비상한 시기다. 그래서
내란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력들이 하나의 가치로 뭉치자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키는 것에 합의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구상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추후 더 합의 수준을 높여가더라도 일단 전자 내란 종식, 네. 헌정 수호 이걸로 우리가 뭉쳐서 다음에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 내란 세력이 혹시라도 후보를 내면 압도적으로 이기자 그 정신이 이어진 네.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약간 좀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대선 때라든지 어떤 선거 있을 때 지금은 평시 상태였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항상 어렵고 경제가 지금 거의 폭망에 항상 위기고 나라가 망할 위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워낙 선거 때마다 많이 들어서 이 선거는 우리 운명을 좌우할 선거고 네, 나라가 지금 쪼개지고 있다. 네. 뭐 국가 분열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미국에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렇더라도 그런 시기에도 내란이 있지는 않았어요. 아니 뭐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뭐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네. 한동훈 대표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서 그 감당 되겠어요 민주당에서 뭐 검수 안박부터 다시 돌려야 되고 뭐 할 텐데 일단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예. 이거는 아마 이렇게 저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아이디어를 차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처럼 비호감도가 높고 절대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역으로 반 이재명 연대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이 가능성보다 그 가능성이 훨씬 클 겁니다. 네. 그것을 염려한 정성호 의원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정이 작용한 발언이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조국혁신당의 당내 뉴스가 하나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주목받을 만한 뉴스가 있어서 예.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정말 좋은 거죠. 네. 예. 출소하시나요? 네? 출소하시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기획단을 제일 먼저 띄웠는데 예. 이 대선 기획단을 만들 때 황운하 원내대표는 제대로 몰랐다? 혹은 보고를 반대했는데 진행됐다? 아무튼 뭐 의원 패싱 논란이 지금 계속 있던데 그런 점은 그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당에서 같은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권을 목표로 모인 사람들이라도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열릴 대선에서 우리의 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후보를 내야 한다. 네. 아니다. 압도적으로 민주진보 세력 혹은 헌정수호 세력이 이기기 위해서 거기에 그 승리에 기여를 하는 쪽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기사는 이견이 있는 쪽에 어느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듣고 그냥 쓴 거예요. 패싱이 아닌 이유는 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대선기획단 안건이 올라왔고 네.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당연히 최고위원이니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안건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황운하 원내대표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싱이 아니죠. 왜 알고 있었냐? 이 안건 회의를 준비하는 당직자들의 대표 격이 되는 사람이 황현선 사무총장이니까 황현선 사무총장이 조만간 이런 안건이 올라가고 대선기획단을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운하 원내대표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의견이 오락가락했던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대선 기획단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선대위면 선거를 총괄하는 거잖아요. 네. 선대위라는 건 선대위원장이면 다 의원이거나 매우 보통 대표가 하죠. 당 대표가 하거나 보통 대표가 하는데 대선 기획단이라는 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이 전환되기 전에 미리 대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실무적인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의 의미는 뭔가, 유권자들의 시대 정신은 뭔가, 조국 혁신당은 어떤 전략과 전술로 대선에 임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결과 고민 끝에 조국 혁신당은 독자적인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연합할 것인가, 기타 등등의 전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 아주 실무적인 단계에서 안을 준비하는 거고 결정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혹은 전당대회 이런 의사결정 기구가 하는 거죠. 의원들께서 일부 의원들께서 이 대선기획단의 위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아니 그 중요한 대선기획단 단장을 사무총장이 해? 그건 안 되지 네. 라고 발끈한 분들이 네. 이 기자와 통화를 해서 일방적인 주장이 실린 기사다. 저는 그래서 발끈할 만하다고 예. 생각하는데 아니, 사실은 그런-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근데 의원이 그래. 들어가는 기본 예. 깔고 가는 거죠. 근데 의원을 일단은 가는. 이제 대변이니까 대변을 한다고 아니 생각하는데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한마디만 좀- 하면 자, 12명이잖아요. 네, 의원이. 12명이면 여기 모아놓고 자 우리 대선기획단 합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 그죠, 이게 한 대선 100몇 명 기획단이야. 되면 뭐 의총장에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겠죠. 네. 아니면 더러 빠진 사람이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못 들었는다고 컴플레인을 할 수 있으나 분명히 저는 여러 가지 의사의 결정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패싱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동안 조용했던 조국혁신당이 그래도 들썩들썩하는 거 보면 뭔가 움직임이 있다. 뭔가 살아있다. 아. 이 정도로 좋게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오해할 만한 건데 아니, 광고할 시간 드릴게요. 사무총장이 예. 사무총장이 보통 큰 정당들은 다 의원이 합니다. 예.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네. 원외 인사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조국신당 저런데 어떻게 대연정하려고 그래요? 여기도 이런데.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대연정해야죠. 대연정이죠. 정밀한다니까 이제 연정으로 네. 될수 아, 있는. 그래요? 자, 대연정할 때 고구마 같이 나눠 드시면서 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장르만 쇼핑몰에 가시면 있고요. 거기에서 구매하신 분들 가운데 구매 금액 상관없이 알부민 2090 울트라맥스 수첨 통해서 세 박스를 드린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는 네, 저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시고 별의 순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별의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슈퍼챗 하나 읽어주신다고. 슈퍼챗. 윤희석 대변인님을 칭찬하면서 귀빈님께서 무려 5만 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겸손한 귀빈님. 네.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정말 예. 대단하다고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이 너무 웃겨. 우리 윤희성님 없었으면 방송 누가 나갔을까요? 아이 저 말고 많아요. 고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